안녕하세요. 가끔 보면요. 정말 사소한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설득과 영향력의 세계에서 이 작지만 큰 변화, 그러니까 스몰 빅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로버트 치알디니와 동료들이 쓴 설득의 심리학 4 발췌문인데요. 최신 연구들이 밝혀낸 그런 놀라운 통찰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 목표는요, 이 흥미로운 내용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제 생활이나 업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종종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치알디니의 연구는 바로 이런 맥락 설계의 힘이 우리 결정이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메시지 내용 자체보다도 그 메시지를 감싸는 그런 심리적인 환경, 이게 결과를 확 좌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맥락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흔하게 겪는 문제잖아요. 뭐 병원 예약해놓고 깜빡 잊는다거나 아니면 새해 목표 세웠다가 금방 흐지부지 된다거나 하는 거요. 이런 약속 이행률을 높이는데도 혹시 뭐 스몰 빅 같은 게 숨어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영국 보건당국은 예약 불이행 때문에 뭐 연간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다던데 와, 이게 그냥 개인의 의지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요. 다음 예약 카드를 직원이 그냥 쓱 적어주는 대신에 환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날짜랑 시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작은 행동 변화만으로도 예약 불이행률이 무려 18%나 줄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와, 18%나요? 그냥 직접 쓰게 하는 것만으로요. 진짜 사소한데 효과는 엄청 크네요. 그럼 그 호텔 수건 재사용 이야기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호텔에서 그냥 막연하게 환경보호를 위해 수건 재사용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묻는 것보다요. 수건을 재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훨씬 구체적으로 딱 물었을 때 실제 재사용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환경보호에 네라고 답한 사람은 98%나 됐어요. 엄청 많죠? 근데 두 번째 질문, 수건 재사용에 네라고 답한 사람은 83%였는데도요. 실제 행동은 이 두 번째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은 일 할게요 하는 거랑 이거 할게요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막연한 선의의 확인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약속이 훨씬 강력하다는 증거죠. 심지어 그 수건 재사용을 약속한 사람들은 방 나갈 때 불 끄는 것 같은 다른 친환경 행동도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는 꽤 간극이 있다는 거네요. 이게 혹시 말로만 듣던 그 실행 의도?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뭐 투표하실 거죠? 이렇게 묻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하러 가실 건가요?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떠올리게 하는 게 실제 투표율을 높였다는 뭐 그런 이야기처럼요. 언제 접종받을 건지 날짜랑 시간을 적어보게 했을 때 실제 접종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죠. 그냥 단순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 딱 계획하는 건 행동 가능성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어떤 목표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나 하면 어떡하죠? 약간 미래의 나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작하기는 좀 망설여질 때가 많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래 고정화 기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변화보다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시작될 변화에 더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미래의 결정은 약간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좀 이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현재의 결정은 내가 이걸 지금 할 수 있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나? 이런 실현 가능성을 더 따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유류세를 당장 올린다 이러면 반대가 심하지만 4년 후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지율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식이에요.
아,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심리적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의 그 유명한 Save More Tomorrow 퇴직연금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지금 당장 저축액 늘리세요 하면 다들 망설이죠. 그런데 나중에 월급 오르면 그 인상분에서 자동으로 저축액 늘리도록 미리 약속하시죠. 이런 방식은 훨씬 수용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망설여지는 어떤 약속이나 목표가 있다면 이걸 이런 미래 시점의 약속으로 바꿔서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을지요? 오, 흥미로운 접근법인데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협상 테이블이나 아니면 물건값 정하는 상황으로 가보죠. 이것도 뭐랄까 심리전이 아주 치열한 분야인데 여기서도 이런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까요? 예를 들면 협상할 때 먼저 가격을 부르는 게 유리하다는 그 앵커링 효과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왜 그런 건가요, 혹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먼저 부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진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먼저 제시된 숫자가 일종의 그러니까 앵커 역할을 해서 이후 논의의 기준점을 만들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아요. 상대방은 그 첫 제안을 무시하기가 좀 어렵고 그 주변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요. 단순히 먼저 제안하는 걸 넘어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첫 제안으로 던지는 게 훨씬 강력한 앵커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4,000달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3,935달러 이런 식으로요. 네,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뭐 깎아줄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부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왜죠? 계산해서 내놓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숫자에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쉽게 반박하거나 큰 폭으로 가격을 깎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근거 없는 숫자는 당연히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정밀함, 이게 중요합니다. 와,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설득력이 확 달라지는군요. 가격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맨날 모는 거 있잖아요. 990원, 19,900원 이런 가격표요. 왜 우리는 2만 원보다 19,900원을 훨씬 싸다고 느낄까요? 아, 저도 모르게 맨날 속는 기분인데 예전에 그 미국 JC페니 백화점이 정직 마케팅 한다고 이런 구구 가격을 없앴다가 오히려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왼쪽 숫자 효과, 레프트 디지트 에펙트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가 가격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9,900원은 딱 보면 1만 원대 이렇게 인식되지만 불과 100원 차이인데도 2만 원은 2만 원대로 확 넘어가 버리죠. 특히 이 가장 왼쪽 숫자가 바뀔 때 그러니까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JC페니 사례는 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 가격 정책 변경이 소비자들의 싸다 하는 인식을 없애버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하긴 저도 옷 살 때 보면 99,000원이면 10만 원 안 넣네 하고 좀 쉽게 사는데 딱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갑자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렇습니다. 이런 가격 인식의 묘함은요. 묶음 상품을 제시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음악 70곡을 29.99달러에 파는 상품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때 29.99달러에 70곡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70곡을 29.99달러에 드립니다. 즉 혜택 곡수를 먼저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큰 숫자인 70곡이라는 혜택에 먼저 주목하고 거기에 앵커링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정보를 구성해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품도 정말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와, 정말 정보 지시 순서나 숫자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유지하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회사에서 흔히 쓰는 금전적 인센티브 같은 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꽤 있잖아요. 기대치만 높아지거나 내적 동기가 사라지거나 여기서 과업 중요성, 태스크 시그니피컨스라는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된다는 건데요. 아덤 그랜트 교수의 그 유명한 콜센터 연구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대학 기금모금 콜센터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만 그들의 모금 활동 덕분에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준 거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땠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달랐어요?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걸 직접 확인한 직원들은요.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비해서 전화 거는 횟수나 모금액 같은 그런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요. 업무 만족도 자체도 크게 향상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뭐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돈을 더 받은 게 아닌데도요? 네, 단지 자신의 일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 이걸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그렇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 거죠. 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느낌? 그게 때로는 돈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군요. 아까 그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특히 다이어트처럼 과거에 좀 실패 경험이 있을 수 있는 목표에 다시 도전할 때 말이에요. 일주일에 1kg 빼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주는 것보다 0.5kg에서 1kg 사이로 빼세요처럼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요? 결과는 거의 비슷했는데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체중 감량 클럽 연구에서요. 10주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에 재등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니까 범위 목표 그룹이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구체적 목표 그룹은 약 50% 정도였고요. 실제 감량한 몸무게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도요. 이게 왜냐하면 범위 목표가 참가자들한테는 좀 더 달성 가능해 보이고 혹시 목표에 좀 못 미치더라도 아,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전할 동기를 더 강하게 부여한 걸로 해석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아, 약간의 유연성이 오히려 꾸준함을 만드는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집중 포인트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영역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목표 달성까지 남은 과정에 따라서 동기부여의 효과적인 초점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목표를 막 시작했을 때는 이미 달성한 작은 진전에 집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와, 벌써 이만큼이나 해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목표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절반 이상 진행됐을 때는 목표까지 남은 작은 거리에 집중하는 거. 이제 요만큼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강력한 추진력을 준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시작할 때랑 끝날 때쯤에 스스로를 독려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초밥집 포인트 카드 연구가 재밌는 예시인데요. 도장 10개를 모으면 초밥 1인분을 무료로 주는 카드예요. 그런데 10칸짜리 카드에 도장을 하나도 안 찍어주는 것보다요. 12칸짜리 카드에 미리 도장 2개를 쾅쾅 찍어주는 것이 고객들이 목표, 그러니까 무료 초밥을 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둘 다 고객이 직접 찍어야 하는 도장 개수는 10개로 똑같은데도 말이죠. 아, 진짜요? 왜 그런 거죠? 후자의 경우 처음에는 이미 2개나 얻었네? 하고 그 진전에 집중하게 되고요. 막판에는 이제 2개만 더 먹으면 된다 하고 남은 거리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봐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인 목표나 혹은 팀의 목표 달성 과정을 이 가설에 맞춰서 어떻게 프레이밍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유용할 겁니다. 듣고 보니 항공사 마일리지나 커피 쿠폰 모으는 것도 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였네요. 신기하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죠. 깨진 유리창 하나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나 사무실 천장 높이가 창의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맥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죠. 더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개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요. 단순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뒤로 살짝 이렇게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문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생겨서 덜 어렵게 느껴지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시간적 거리를 두는 것, 예를 들어 1년 뒤에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이런 사소한 신체적 또 정신적 거리 조절이 문제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몸을 조금 움직이거나 생각의 관점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니. 네, 오늘 저희는 설득의 심리학 4, 발췌의 자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런 스몰 빅들이 우리가 소통하고 또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법들을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걸 넘어서요.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즉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심리나 동기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상황에 맞게 잘 응용하고 또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결국 설득의 본질이라는 건 상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데 있는 거니까요. 맥락을 신중하게 디자인하는 것의 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핵심이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스몰 빅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번 주 당신의 일상적인 소통이나 업무 방식에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실험을 스스로 설계해 본다면 무엇을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영향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그 사소한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매일에 이 스몰 빅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